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13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13강의 주제는 이런 153페이지에 나오는 타이틀은 이제 주택시장 분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공부하실 내용들은 이제 확정이 되어 있지만은 주택 여관상에 대한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다만 이제 앞에 보면은 주택시장 해놓고 양가로 1번 주택시장 특성이라고 나온 지문은 이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7개가 있는데 이게 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으시다 보면은 앞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대동소이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이 결국 부동산에는 이제 주택도 포함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과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하게 그 앞에 걸 정리가 되셨으면은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의 특성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주제를 이제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세 가지 주제가 있네요. 그 양가로 3번에 154페이지 보면은 주택 저량하고 주택 유량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주택시장 분석에서는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도 파악해야 된다. 그 이유가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단기 곡선은 저량을, 장기는 유량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왜 나왔는가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택의 이제 특성 중에 주택은 이제 그 토지는 이제 증가가 불가능하죠. 만드는 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해요. 근데 주택은 물리적 공급이 가능해요. 다만 이제 지금 이런 논리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잠깐 건드려 볼게요. 주택은 이제 물리적인 공급이 가능하죠. 공급은 가능하다. 신축 많이 일어나니까 가능하나, 근데 문제는 그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즉각적으로 그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대충 써볼게요. 주택은 이제 물리적인 공급은 가능한데 수요에 대응하여 수요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잖아. 신축에 대한 물건을 이제 주택을 신축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사고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을 공부하실 때는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주택 저량 시장과 주택 유량 시장을 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표현하다 보면은 주택 공급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주택 공급은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직선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그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의 물리적 양은 늘어날 수가 없다는 논리고요. 근데 주택 공급은 이렇게 또 하나가 우상의 형태로 이제 그려집니다. 이 문구를 해석하면은 즉각적으로 공급이 늘릴 수가 없다. 즉각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즉각적으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신축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택 공급 아까 저량과 유량 아까 읽어드린 지문 4줄짜리가 있었는데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량과 저량 분석이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설명이 된 거야. 그러면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요 문구예요. 주택은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요 문구가 이제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지만은 방금 요 문구를 그대로 이제 그 그림으로 구현했을 때 결국 요것이 단기 공급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즉각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라는 설명이고, 근데 요거는 일정 시간, 요때 시장에서 필요했던 주택이 일정 시간 지나면 요때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공급곡선은, 그래서 주택의 단기 곡선은 수직선으로 표시하고 장기 공급곡선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표시하는 기본적인 설정이 이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용어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논했을 때 그래,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가능하네. 단기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 수요가 있는 그 시점에는 공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거를 단기 공급을 뭐라 그러냐면은 저량 공급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 저량 공급. 그러니까 저량 공급은 이미 있는 존재량이 되는 거야.
이미 기존에 있는 존재량.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구나. 그럼 장기 공급을 일정 시간이 지나서 가능하네.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된 거네. 아, 요거를 유량 공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는 단기 공급하고 장기 공급을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단기 공급은 수직선으로 표시하고 장기 공급선은 우상향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된다는 표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방금 표현해 드렸던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재화, 즉 바로 이제 단기적 공급이 늘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 시점 절항과 일정 기간 유량해 가지고 절항과 유량 분석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이제 깔려져 있다라고 보시고요. 근데 우리가 논하는 것은 주택 시장을 논하는 거야. 그럼 주택 시장을 논할 때는 뭐죠? 시장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라 그랬잖아요. 지금 공급소만 그렸기 때문에 아직은 뭐죠? 시장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을 그리려면은 수요를 같이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요는 우하향 곡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왼쪽 시장하고 오른쪽 시장이 나눠지게 되는데, 왼쪽 시장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택 절양 시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택 절양 시장. 그 오른쪽 시장은 뭐가 되겠어요? 주택 유량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절양 시장과 유량 시장으로 이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것은 뭐 때문에 나눠지는 거다? 주택 공급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 수요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 때문에 나눠지는 거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절양 시장 우리는 옛날에 뭐라 그러냐? 얘는 기존 주택 시장이라 그랬고요. 기존 주택 시장.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신규 주택 시장이야. 그러면서 이제 기존 주택 시장과 신규 주택 시장을 이제 절양 시장과 유량 시장 구분하면서 양쪽 시장의 경우에 수요자는 같아요. 절양에 참여하는 수요자든 유량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는 이 두 사람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소비자들은 기존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규로 분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 구매를 갖춘 사람은 기존 주택 살 때는 바로 등기 쳐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신규 주택 시장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손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사서 입주할 때까지 한 2, 3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이제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시장에서 수요자는 같은데 그 양쪽 시장의 공급자는 달라요. 이 절양 시장의 공급자가 누구냐면은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되고요. 그리고 유량 시장의 공급자는 건설회사 같은 생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공급자는 이원화시켜요. 기존의 그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도 부동산 공급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때 소유자는 과거에는 이 사람이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수요자가 되겠죠. 분양시장에서. 근데 이 사람이 수요를 하면은 그 주택에 대한 소유자가 돼. 소유하고 있다가 시장에 내보내면은 분양시장, 신규주택시장의 수요자가 나중에 기존 주택시장에서 뭘로 바뀌어요? 공급자로 바뀔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택시장을 논할 때는 절양시장과 유량시장 기본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시장으로 구분하면서 절양시장은 이제 기존 주택시장, 유량시장은 신규주택시장. 그러면서 이제 유량시장이든 절양시장 양쪽 시장의 수요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만 공급자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절양시장의 공급자는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 그리고 유량시장의 공급자는 건설회사 같은 생산자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시장의 균형도 좀 달라요. 우리가 균형을 논할 때는 균형은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제 교차점이잖아요. 그럼 절양시장에서의 균형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수직선을 나타내는 이제 수직선의 그 절양 공급선과의 교차점을 우리가 균형이라 그래. 다시 주택 절양 시장의 균형은 수요 곡선과 이제 주택 절양 공급 곡선이 교차되는 지점이고, 유량 시장에서의 균형점은 우하향은 수요 곡선과 주택 유량 곡선이 교차되는 지점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이렇게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밑에 이제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거기 154페이지 하단부에 주택 절양하고 오른쪽 155페이지에 방가로 2번에서 주택 유량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 절양의 방가를 동그라미가 4개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하고 유량의 경우에 동그라미 1, 2번은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주택 절양과 유량에 대한 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드물게 좀 나옵니다. 그럼 주택 절양의 경우는 이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요. 주택 절양 공급량하고 요거죠. 주택 절양 공급량하고 주택 절양 수요량. 요걸 말하죠. 두 가지로 구분하고
주택 유량의 경우도 이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주택 유량 공급량하고 요거를 말하죠. 그 주택 유량 수요량을 말하죠. 요거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우리 수요공급을 공부하셨던 것처럼 주택 저량에 나오려면 얘네들은 항상 일정 시점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요. 유량에 나오려면 여기는 일정 기간이 나와야 돼요. 이건 공통적인 단어입니다. 주로 개념 위주로 나오니까 그럼 주택 저량 공급량과 수요량, 주택 유량 공급량과 수요량이라는 거를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은 체크해 놓으시라 그랬어요. 그럼 주택 저량 공급량 할 때는 개념이 나오죠? 무슨 개념 나오겠어요? 일정 시점. 그렇죠? 일정 시점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물리적 양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일정 시점에 결국 존재량이야.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물리적 양. 그럼 주택 유량, 주택 저량 수요량이란 말은 일정 시점에 나오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양, 구매하고자 하는 양을 말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양. 그럼 여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로 공급되는 양을 말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고자 하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개념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출제했냐면 거기에 동그라미 이제 3번, 4번에 대한 논리예요. 3번은 그 저량에서의 이제 155페이지 꼭대기에 그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적 요거는 실제 시험 지문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4번도 실제 시험 지문. 우리 책 그냥 다 기출 문제를 그냥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주택 유량의 경우도 동그라미 3, 4번은 아직 나온 적이 없지만은 이제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제냐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제 노량진 지역에서 지금 현재 주택 수가 100만 채인데 그 중에서 100만 채 중에서 공가수는 이제 빈집을 말하겠죠. 20만 채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노량진 지역에서 지금 현재 주택 수가 100만 채인데 그 중에서 공가수가 20만 채라면은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예를 들어서 80만 채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 지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흔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앞에 수요공급에서 저량 유량의 개념하고 묶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게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지문 하나 나와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개념을 그대로 연결시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일정 시점이니까 얘는 저량이야. 그럼 뒤에 있는 말은 전부 다 저량으로 이제 구속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노량진에서 주택 수가 100만 채라 그랬죠. 이 100만 채는 뭘까? 이 100만 채는 그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양이잖아요. 노량진 지역이 현재 존재하는 양이기 때문에 요건 100만 채란 말은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빈집이 20만 채라 그랬잖아요. 그럼 빈집이 20만 채면은 나머지 그 소비자들이 구매한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현재 그 소비자들이 구매한 양 80만 채가 되겠지. 80만 채는 소비자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을 말하는 거죠. 그 나머지 20만 채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저량시장 공급자라 그랬잖아요.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놨는데 안 팔린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만약에 저량 공급량이 몇만 채입니까? 그러면 100만 채로 하시고 저량 수요량이 몇만 채입니까? 그러면 이걸 뺀 80만 채가 된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저량 공급량은 100만이고 저량 수요량은 80만이죠. 얘는 일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럼 저량 공급량과 저량 수요량 일치할 수가 있을까? 일치할 수도 있어요. 즉 저량 공급량이 100만 채인데 수요량도 100만 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저량 공급량과 저량 수요량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공가수가 없는 경우죠. 이런 공가수가 없을 때는 저량 공급량과 저량 수요량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어만 아시면 돼요. 저량 공급량과 저량 수요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유량 공급량과 유량 수요량은 여태까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온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량진 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신규로 공급된 주택수가 10만 채인데 그중에 미분양 주택수가 만약에 2만 채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이 완성되는 논리가 나오죠.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뭐 대충 써보면 8만 채가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이런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 지문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게 O냐 X냐를 판단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노량진 지역에 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이라 나왔잖아요. 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요 말 자체가 유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말은 전부 다 유량으로 이제 구속돼야 돼요. 근데 그는 1년 동안에 신규로 공급된 주택수가 10만 채라 그랬잖아. 그래도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겠어요? 건설회사가 공급했겠지. 생산자인 건설회사가. 그 10만 채는 뭐야? 저량 공급량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저량, 아니, 주택 유량 공급량이 되겠죠. 주택 1년 동안이니까 주택 유량 공급량 하면은 10만 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미분양 주택수가 2만이래. 그럼 사람들이 1년 동안 공급된 10만 채 중에서 몇만 채를 산 거예요? 8만 채를 산 거지. 이 8만 채는 기간 동안의 소비자들이 기간 동안의 유량 구매한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량 수유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량을 잘 안 낸 이유가 지난 1년 동안 뭐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기간이 명시되다 보니까 저량과 유량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얘는 신규 공급이다 보니까 미분양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미분양 2만 채에 대해서는 이 유량 시장 공급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건설회사라 그랬잖아.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놨는데 안 팔린 거야.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유량시장 공급자는 건설회사니까. 여기도 보시다시피 그럼 유량 공급량은 몇만 채냐? 10만 채고요. 유량 수유량은 이제 8만 채가 돼.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잖아. 근데 유량 공급량과 당연히 유량 수유량도 일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미분양이 없을 때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강한 내용은 아니고 아까 이제 문구상에 나왔던 것처럼 왜 저량과 유량이란 말이 주택시장에서 논하느냐면은 아까 논했던 주택 공급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택 공급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기 공급하고 장기 공급, 단기 공급을 그래서 저량 공급이라고 그러고 장기 공급을 유량 공급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도 저량시장과 유량시장으로 이원화시켜서 논하셔야 돼. 우리 중개업자분들은 대다수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저량시장에 속해 있잖아요. 기존 아파트 단지 상가에 들어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주로 저량시장에서의 공급자인 기존 부동산 소유자하고 저량시장의 수요자 간에 이제 중개해주는 역할이 중개업자들의 어떤 업무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주택 공급이 가지는 두 가지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 주택시장도 저량과 유량시장 나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가 다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럼 저량 공급량 수요량은 뭐고 유량 공급량 수요량은 뭐라는 거를 부동산 학적으로 하나 테마를 잡아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지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거기 나왔었던 저량과 유량 오른쪽 154페이지에 그 양가로 3번을 이제 체크하셔가지고 오른쪽에 주택 유량 그 방가로 2번에 보기까지 그대로 이제 읽어보셔가지고 단어상을 어떻게 차이가 나가서 이걸 구별하는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시겠어요. 밑에 이제 주택 수요와 소요는 뭐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흔한 지문은 아니니까. 근데 주택시장의 경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156페이지에 여가과정이 이제 핵심인데 그나마 나오는 게 이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 있는 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필요한 부분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156페이지에 양가를 1번의 주택의 여가가정 분속을 위한 가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삭제하세요. 이거 안 보셔도 돼. 불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양가로 2번의 주택이 상향여가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전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이제 끌고 가겠지만은 어쨌든 그거 재개발이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 2, 3, 4번을 알고 계셔야 돼. 1, 2, 3, 4번에 대한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고 오른쪽에 주택이 하향여가라고 되는데 그게 1번에 고가주택이 저가주택 전환 이걸 하향여가라 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1번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삭제하시고 동그라미 2번하고 2번 여러분 체크하세요. 오른쪽 하향여가 15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하향여가는 동그라미 1번이 아니라 2번처럼 해석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3번 삭제하세요. 동그라미 3번 하나 틀린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삭제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향여가 쪽에서는 2번하고 4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실 지문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주택이 하향여가 과정 분석이 돼 있잖아. 다 삭제하세요. 다 의미가 없어요. 이건 논리 특정 교육책에 나오는 건데 논리 안 맞아.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의 하향여가 과정에서부터
오른쪽에 159페이지 보면은 그 주택시장 전체라 그래가지고 표가 그려져 있죠. 표 위까지 다 삭제하세요. 158페이지, 159페이지 중간 표 위에는 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다 틀린 말이야.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시험에 내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삭제하시고, 그리고 159페이지에 방가로 4번에 주택시장이 저가 주택이 발생 현상이 있죠. 요거는 뭐 가끔 나오는 거니까 이건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양가로 159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주택의 여가 과정의 효과라고 돼 있어요. 효과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줄부터 잘 보세요.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여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질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공급량 증가 기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필요한 지문입니다. 이게 여가 현상에 대한 논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양가로 5번 주택 여가 과정 효과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주거분리 과정이 나옵니다. 주거분리 과정은 같이 묶어서 논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자체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지 마시라는 그 그래프상의 내용은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주거분리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여가현상보다 주거분리까지. 그럼 제가 그럼 여가현상이 어떤 논리고 어떤 지문만 확인하셔야 될 것인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주택 여가현상. 시험 문제는 주택 여가현상과 주거분리 현상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다. 뭐 틀린 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지문이 나옵니다. 그럼 여가현상에 대한 이제 개념을 논할 때는요, 이 개념에서 아주 여가현상을 전개하는 중요한 요인이 개념이 나와요. 주택 여가현상 논할 때는 주택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꼭 이 개념부터 등장을 해야 됩니다. 요 말이. 질적 변화에 따른 이렇게 이제 정리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이 배경이 이제 또 여가현상 논한 배경은 주택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의 내구성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질적 변화라는 요 한 단어. 근데 질적 변화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주택은 이제 신축에서부터 소멸되는 과정까지의 질적 향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질적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향상과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내부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그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엄청 크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질적 변화에 따른 가구가 이동해요. 또 하나 이제 지문이 하나가 나왔죠. 가구의 이동이란 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구에 이동할 때 이게 포인트인데 여가현상을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소득계층에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소득계층은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게 돼요. 상위계층하고 하위계층으로 구분합니다. 과거에는 여기 상위계층을 고소득층, 하위계층을 저소득층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고소득층, 저소득층 하다 보니까 문제를 푸시다가 또 책을 읽으시다가 오해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즉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을 구분할 때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옛날에 고소득층, 저소득층 할 때 고소득층 재벌, 저소득층 극빈자 막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시장에서 갑의 구매력이 이 사람은 구매력을 100억 구매력을 가진 자산가다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상위계층일까 하위계층일까? 이건 모르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나온 주택이 있는데 주택 가격이 보니까 200억짜리가 나왔어. 이게 그럼 200억짜리 주택의 경우에 이 사람 구매력이 100억이니까 구매할 수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 200억짜리 주택시장에서는 뭐다? 하위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주택 가격에 대한 구매력의 차이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을 구분한다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연결이 돼요. 즉, 여가현상 논할 때는 주택의 질적 변화에 따른 가구의 이동입니다.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질적 향상에 나타난 데를 그럼 상위계층이 이동할 것이고 질적 저하가 나타난 데를 하위계층이 이동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가현상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겁니다. 가구 이동과의 관계를 치니까 계승을 또 천이라 그러기도 해요. 계승의 원리로 설명되는 유명한 이론이에요. 주택시장 이론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이론을 말한다. 라고 이제 이게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침입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침입이란 말은 어느 지역의 이질적인 요인이 개입되는 현상을 우리가 침입이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돼. 침입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그 주택시장 논리니까 어느 지역에 기존의 표준적 이용이 있을 거예요. 그 기존의 이용과 다른 이질적 요소가 침입하다 보면은 기존의 이용하고 새로운 침입한 이용이 서로 경쟁하게 돼 있어요. 요 사이에 침입하고 계승 사이에 경쟁이라는 요소가 발생합니다. 그럼 경쟁의 결과는 두 가지야. 침입한 이용이 패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패배하면은 그 지역 형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침입한 주체는 많은 그 손실을 보면서 이제 퇴출되겠죠. 그런데 침입한 결과가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역 형태가 바뀌어요,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여관상에서 설명이 되는데 이걸 계승이라 그래요. 이 계승은 침입한 결과가 경쟁 과정에서 기존의 이용을 승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침입한 이용에 의해서 지역 형태가 이제 변하는 거, 변모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 계승이라 그래요. 이 계승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주거분리 현상이 됩니다. 주거분리 현상. 이런 내용들은 이제 천천히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복잡한 건 아니야.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가현상의 종류가 그 몇 가지가 있냐면은 그 개념상 보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어요. 상위 계층이 침입하는 거보다 주택의 질적 향상이 일어날 때 상위 계층이 침입하는 거를 상향여가라 그러고 하위 계층이 침입하는 거를 우리가 질적 저가 나타난 지역에다가 하위 계층이 침입하는 거를 그 하향여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통해서 여가 현상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돼. 그럼 상향여가랑 하향여가 현상이 나타나요. 종류는 상향여가 현상하고 주로 개념 위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향여가 현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뭐부터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상향 여가 현상부터 논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여가 현상이라는 주택 여가 현상이라는 것이 부동산 학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요거는 일반 경제학에서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제조사에도 여가 현상 가지고 신차를 만들어요. 그럼 자동차 제조사에서 고민하는 게 신차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주된 고객층이 누굴까? 그러면 기존에 자동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일까? 아니면 자동차 없었던 사람을 고객으로 할까요? 대다수는 우리나라 자동차를 가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이미 기존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기존에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아마 마케팅 활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차를 만들 때 제조사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를 갖고 있었던 사람보다 성능이 즉 질적 수준이 더 우수한 걸 만들어야 돼? 열등을 만들어야 돼? 당연히 우수한 걸 만들어야지. 기존 차보다 열등을 만들면 사람들이 신차로 갈아타지가 않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핸드폰 제조사에서 기존의 핸드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새로운 핸드폰 만드는데 기존보다 성능이 안 좋은 걸 만들어. 질적 수준이 안 좋은 걸 만들면은 사람들이 기존의 핸드폰을 그냥 쓰지 새로운 핸드폰을 갈아타지가 않습니다. 그럼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면은 기존의 제품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것, 즉 질이 우수한 걸 계속 만들어야지 이게 갈아타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럼 성능이 좋은 차가 나왔어. 그 구매력을 가진 사람은 기존 차를 포기하고 신차로 갈아탈 거 아니야. 그럼 기존 차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강에다 버려버려요? 그것이 아니잖아. 그걸 중고시장에 넘어가가지고 중고시장에 나온 그 중고차에 대한 가격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인 사람이 그걸 다시 갈아탈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택시장도 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여가 현상을 논할 때는 항상 상향여가부터 시작해서 하향여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책에서는 예를 들어 상향여가를 저가주택이 고가주택 바뀌는 현상 이렇게 논하는데 주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이 바뀌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택 계층이 바뀌려면은 주택의 구매력의 차이를 유발시키게 만드는 주택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가격이라는 요소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느냐? 상향여가 현상부터 하셔야 돼. 상향여가. 상향여가 현상을 논할 때는 이게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주택에. 그러면은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빠져나갔어. 누가 빠져나가냐? 하위 계층이 빠져나간 거야. 그럼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었는데 하위 계층이 빠져나갔어요. 이전한 거야. 그럼 이 주택은 빈집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빈집을 누가 채우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돼요. 이거를 상위 계층이 채우는 걸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우리가 상향여가에서는 기본적으로 4개 지문을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지문 요것이고요. 개념이 주로 나와. 상향과 하향 글자를 바꿔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상향여가 현상은 뭐라고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뭐로? 상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우리가 상향여가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이 어떻게 됐어? 업이 됐잖아. 그 이걸 영어로 필터링 업 현상이다라고 표현하게 돼서 이게 첫 번째로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럼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그 주택 그 자체를 상위 계층이 그냥 사용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면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만약에 저가주택이라고 가정해요. 그럼 저가주택이 상위 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한번 고가주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 그러면은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게 상향여가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상향 설정을 아까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상향여가에 우리 시험은 재개발 등으로 논한 거예요. 주택의 재개발이 일어나면은 상향여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하실 상향여가 언급이야. 근데 여기서 세 번째. 그러면 재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 주택을 수선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뭐 재개발 비용 이렇게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치유 비용 이렇게 하는데 수선 비용을 해볼까? 수선 비용하고 뭐랑 비교하냐면 수선 후야. 생략하겠어요? 수선 후에 가치 증분을 한번 논하는 겁니다. 수선 가치 증분. 근데 수선 비용보다 수선의 가치 증분이 크대. 그러면 이게 이제 수선 재개발하면 더 가치가 높아졌다, 가격이 높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거주했던 계층들이 이 재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이거를 감당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막 뉴타운 개발이 서울 지역에 광풍처럼 몰아쳤죠. 이 뉴타운 개발의 부작용이 전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엄청 높이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은 뭐 정책적인 이제 그 뭐 찬반에 대한 이제 의견 제시고 우리는 어쨌든 이제 뉴타운 개발할 때 거기에 이제 재정 창률이 높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노후주택 아주 불량주택촌을 대상으로 뉴타운 개발이 많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재개발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해.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은 뭐죠? 외주인 중에서 구매력이 높은 계층들이 있을 거 아니야. 상위 계층들이 이 지역에 침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 동네에 침입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수선비 가치 증분이 높은 걸 기대해가지고 구매력이 되는 사람이 들어왔겠지. 그럼 구매력이 감당 능력이 수선비는 감당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따놨고 감당 능력이 된 외주인들이 들어왔네. 이 모습이 뭐죠? 보다 상향여가 현상이 되는 거지. 이게 세 번째 논리야. 그래서 수선 비용보다 수선의 가치 증분이 크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상향여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상향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 칸에다가 이거를 하향여가로 살짝 바꿔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 가지 논했어요. 지금 여가 현상 개념.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 이거를 상향여가다. 이거 첫 번째, 재개발 등으로 상향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두 번째, 수선 비용보다 수선의 가치 증분이 크다면은 상향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세 번째가 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우리가 앞에서 논했던 열등제가 돼요.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상위 계층이 원하는 요구 고가주택은 이제 정상제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지문이 뭐냐면은 소득 증가야. 상향여가 현상은 이런 논리야. 이 논리는 우리 책에 이제 156페이지에 동그라미 이제 3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옛날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소득 증가 등으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나타난다. 감소돼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소득이 증가됐어요. 여러분 소득하면은 구분되는 제가 정상제하고 열등제였었잖아. 근데 저가주택이 무슨 제라 그랬어요? 열등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소득이 증가되면은 열등제 저가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상향여가는 소득 증가 등으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날 수도 있다. 요 문구가 네 번째야. 그럼 당연히 거꾸로 얘기하면 소득 증가로 상향여가는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이 어떤 재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 고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사람들이 행하는 수요가 이 저가주택인 열등제에 대한 수요가 감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없어지고 이걸 선호도가 높으니까 이 지역이 재개발해가지고 고가주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상향려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상향려가에 대한 요 네 가지 경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러면은 하향려가는 자연스럽게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향려가 나타났어. 그럼 이게 연쇄적으로 하향려가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 그럼 상위 계층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 이 사람이 가장 구매력이 높은 계층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본인이 원래 살던 주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원래 살던 주택이 있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기존에 살던 주택이 이 지역에서 1등짜리 주택이었어. 근데 이 주택보다 재개발을 통해서 더 질이 좋은 주택이 나왔다고 가정하는 거야. 더 질 좋은 주택.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던 주택이 1등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몇 등이 됐어? 1등짜리 나오니까 2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계층은 1등 주택으로 갈아탔겠지. 그렇죠? 갈아탔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던 주택에서 이 사람 빠져나왔잖아. 그럼 이 주택도 공가가 됐겠지. 공가가 됐으면 이걸 누가 채울까? 빠져나갔으니까 이 사람보다 다음 계층이 채울 거야. 이걸 하위 계층이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주택의 경우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었는데 이게 하위 계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거주 계층이 다운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필터링 다운이라고 해서 뭐라 그러다? 하향 여가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향과 하향을 구분하면은 나간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들어온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택이 고가주택, 저가주택으로 바뀌는 거, 이게 하향 여가가 아니라, 아까 1번 그거 삭제하셔야 돼. 거주하는 계층이 다운되는 현상. 그래서 그 거주하는 계층이야, 계층이 낮아지는 현상을 하향 여가 현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요 사람도 본인이 사용하던 주택이, 이 사람은 이 지역에서 2등짜리 계층이었었어. 근데 2등짜리 본인 주택에 거주하다가 1등짜리 주택에 나오면서 옛날에 1등이 2등으로 바뀌었으니까 2등 구매를 가진 게 1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에 이 사람이 2등짜리 주택이 3등짜리 주택이 돼버린 거야. 이 주택 빠져나가서 이 주택도 빈집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옮겨가는 거니까. 그럼 요건 또 누가 채우느냐? 누가 채우겠어? 더 하위 계층이 채우는 겁니다. 더 하위 계층. 그래서 이 사람도 본인 살던 주택이 있겠지. 빠져나갔으니까 이 사람은 뭐죠? 더 하위 계층이 돼. 계속 무슨 현상이 나타나? 계속 하향 여가 현상이 연쇄적인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상향이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로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계속 일어나. 그럼 쭉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주택이 있을 거 아니야. 마지막에 남아있는 주택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질이 안 좋은 주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질 좋은 주택이 들어오면서 연쇄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가장 질이 안 좋은 주택은 수요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주택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질 좋은 주택이 들어오는 순간에 가장 질 나쁜 주택은 빠져나가지 않겠는가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여가 현상이 아까 책에 나왔던 것처럼 하향 여가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다 보면은 주택시장이 전체적으로 뭐죠? 질적 향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질이 안 좋은 게 넘어오면서 질이 좋은 게 이제 질 좋은 게 들어오면서 가장 질 나쁜 게 빠져나가면서 주택시장이 전체적으로 질적 향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거 어쨌든 들어왔고 적어도 만약에 주택 그 구매자가 있다. 그 전체적으로 양의 증가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질적 향상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가 현상에 대한 논리는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옛날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그 여가 현상에 대한 논리를 간략하게 오프라인에 한 30분 정도 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개념만 아십시오라고 이제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근데 수업 시간에 이제 뒤에 어떤 어르신이 좀 갑자기 질문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했는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안 받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하시니까 뭐가 궁금해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재개발이 일어났을 때 빠져나간 이 하위 계층은 어디로 갔나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궁금하셨나 봐. 저 사람은 그 길거리에 내놨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빠져나간 사람도 다 구매력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본인 구매력에 맞춰서 하향여가 연세조를 하는 하향여가에 맞춰서 본인에 맞는 주택의 거주로 아마 이전이 됐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이네요. 해가지고 그 학원에서 100명이 넘었는데 막 웃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이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긴 하셨더라고요. 여가현상에 대한 논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아까 하향여가의 경우에서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4번만 보시면 됩니다. 4번은 이런 말도 있잖아. 오히려 보수 비용보다 보수의 가치 증분이 작을 거꾸로 얘기한 거잖아. 보수비보다 보수의 가치 증분이 작으면 보수할 필요가 없겠지. 방치하겠죠.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된다. 동그라미 3번은 그 틀린 질문을 절대적으로 X를 하셔야 되고 하향여가는 2번하고 4번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이 왜 이게 틀린 질문인가 설명해 드리려면은 또 한참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략하고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넘기시다가 방금 이제 질적 향상의 양의 증가 기한은 159페이지 맨 밑에 아까 적어드렸던 주택 여가 과정 효과를 언급해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가 과정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한 문제를 만들고 나서는 더 이상 지문을 만들 수가 없어. 그만큼 이제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섞어서 나오는 게 160페이지에 나오는 주거분리 현상입니다. 주거분리 현상. 주거분리 현상도 간단하게 출제가 되는데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주거분리의 의의가 나와요. 주거분리의 의의에 보면은 주거분리란 해놓고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줄까지 나온 꼭 체크하셔야 돼. 고소득중 주거지역과 저소득중 주거지역의 분리된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분리라는 것은 주거가 분리되는 거야. 즉 주거지역이 분리되는데 뭐에 따라? 소득계층에 따라 분리되는 거예요. 고소득층 주거지역,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줄에도 한번 보셔야 돼.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의 단위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근린지역에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도요, 도로 사이에 두고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관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 사이에 두고 이쪽 동네는 어느 동네 해가지고 도로가 이제 도로를 기준으로 주거분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하고 주거분리하는 개념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지역, 요거에 대한 꼭 의의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게 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양가래의 주거분리 특징이라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친이가 계승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 161페이지 꼭대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어요. 2번을 꼭 알아두셔야 돼.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돼서 거래될 것이고, 저소득층 주거에 인접한 고소득층 고가주택은 뭐다? 할인돼서 거래된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할증과 할인이 바뀌어서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주거분리 현상이 여가 현상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관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꺼번에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A 지역하고 B 지역으로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역과 B 지역. 이 두 지역은 동시에 개발이 된 지역이야. 동시에 조성이 돼서 동시에 개발이 됐어요. 그럼 동시에 개발할 때 정착물이 막 적을 거 아니야. 정착물 중에 주택이 있겠죠. 시간이 지났어요. 20-30년 막 지났어. 그러면 외부 환경도 변하고, 그러면 20-30년 지나다 보니까 주택도 노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거주했던 계층들이 의사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A 지역을 따져봤더니 재개발을 고민하는 거야. 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수손 비용이 있고, 수손 후에 가치 증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수손 후에 가치 증분. 근데 A 지역 주민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크다고 판단했다.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큰 거야. 그러면은 이 동네는 뭐가 될까? 주택을 수선하겠어, 안 하겠어요? 수선하겠지. 당연히 고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가치 증분이 크니까 한번 고쳐야 되겠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 재개발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수선하다 보면은 여기는 침입하는 현상이 나타나. 누가 침입할까? 이 수선 비용을 감당 능력이 되는 외지인들이 침입하게 돼요. 침입하는 현상, 이게 침입한다. 이게 무슨 이거? 누가 침입하겠어? 상위 계층이 침입하는 거야.
요 감당 능력, 요거를 노리고자 감당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마 침입하게 될 거야. 그럼 침입한다, 상계층이 들어왔다, 뭐가 돼요? 이게 상향 여가 현상이 됩니다. 상향력이 나타나요, 이 동네에. 그럼 침입에 대한 결과가 있겠죠. 이게 계승 현상이 나타나요. 결국 이 동네는 계속 수선하겠지. 연예인들도 얼굴도 재개발 하다 보면은 얼굴이 점점 상향력화 되잖아요. 그럼 이게 모습이 이 동네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모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승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전 주거지역. 근데 비지역을 한번 따져봤더니 비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수선 비용보다 가치 증분이 작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수선하겠어요? 수선하지 않고 방치가 됩니다. 그럼 주택들이 계속 가치가 노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노후대는 맞춰서 더 이상 기대했다가 기대가치가 없는 사람 막 떠나기 시작할 것이고, 떠난 주택을 그 다음 계층이 이제 채우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수선하지 않네? 그럼 이 동네는 그냥 놔둔 상태다 보니 노후는 진행되고 아마 주변 환경이 안 좋은가 봐. 우리가 여가에서 주거분리 현상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이 외부 효과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보다는 주변 외부적인 환경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외부적으로 보니까 별로 안 좋은가 봐. 이렇게 지역적 개발 가능성도 약하고 가치 증분이 약하고, 그 지방 특정 지역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인구가 막 줄어든다든지 이런 지역에서. 그럼 이 동네는 이제 하위 계층이 침입하겠지. 다른 데 거주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본인의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주하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침입하는 하위 계층 침입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 하향 여가 현상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향 여가 현상이 이제 이 동네는 이제 점점 낮은 계층이 침입하면서 형태가 바뀌는 계승 현상이 나타나요. 무슨 동네로?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엔 출발점은 똑같은 지역이었는데 한참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동네는 고소득층 주거지역, 이 동네는 저소득 주거지역으로 분리가 됐네. 이 분리가 된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이걸 주거분리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주거분리 현상의 개념을 설명할 때 거꾸로 한번 접해 볼게요. 주거분리 현상이란 지금 보셨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건데 뭘로? 소득계층별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가 주거분리 현상이다. 이 개념하고 이런 주거분리 현상은 전체적인 뿐만 아니라 근린적이 나타난다는 거 첨가하시고, 근데 주거분리가 나타난 원인이 뭐 때문이다? 우리가 여가현상 논하다가 언급한 거니까 여가현상 때문이다. 상향 여가현상과 하향 여가현상이 있죠. 요거의 결과물이 주거분리 현상이다라는 거죠. 상향 여가 나타난 데는 이렇게 업이 되고 하향여가 나타나는 데는 그 지역이 한참 후에 다운이 되고, 그러니까 여가 현상을 통해서 이걸 원인으로 통해서 결과물이 뭐다? 주거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 치니까 계승에 대한 논리지. 근데 그럼 다시 여가 현상 개념이 들어가. 여가 현상이란 뭐라 그랬어요? 주택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 질적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요 상황이 질적 변화야. 주택의 질적 변화. 여기는 질적 향상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는 질적 저하가 일어날 거예요. 주택의 질적 변화에 따라 뭐가 이동해? 가구가 이동하는 거예요. 가구가 이동하는데 어떤 계층? 소득계층,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라는 소득계층에 따른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 이거를 침입이라는 거예요. 이 침입과 계승의 원리로 설명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이게 여가 주거 분리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가 현상하고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체크해드렸던 것이 그 상식적인 질문인데, 상식적으로 이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 안 좋은 동네야. 근처에 고급 주택이 있대요. 얘는 이제 외부 효과를 받을 때 긍정적인 외부 효과 받겠어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 받겠어? 당연히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주택은 부정적 외부 효과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겠지. 가치가 낮아지면 낮은 가치에 맞춰서 하위 계층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주택은 뭐가 된다? 할인돼서 거래될 겁니다. 당연할 거야. 반대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거주택이 있어. 이 주택은 이제 주변 동네가 좋잖아. 무슨 외부 효과 받아요? 정의 외부 효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택은 뭐가 되겠어요? 재개발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가치 증분이 더 클 것 같아. 이 주택은 뭐가 돼요? 할증돼서 거래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냈을까?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급주택에는 할증돼서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급주택에는 할인돼서 거래된다. 그래서 할증과 할인을 서로 바꿔서 내요. 이렇게. 아니 글자 바꾸는 요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가현상이라는 논리는 흔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내용적으로 흔한 그 자주 등장할 수가 없는 지문제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잡으실 것은 여가현상이 무슨 뜻이다. 개념과 이 개념을 통해서 여가현상 종류가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향과 하향이다. 상향을 중심으로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아까 상향에 대한 네 가지 경우 지문을 말씀드렸죠. 책에도 이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이게 상향이 나타나면 그 다음 연쇄 반응으로 뭐가 나타난다? 하향력가 나타난다. 하향력은 제가 보시라는 보기 두 개만 잠깐 보시면 돼요. 근데 하향력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질적 향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질적 향상과 양의 증가를 기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이런 여가현상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주거분리 현상이 되는 거죠. 그 주거분리 현상이란 개념과 주거분리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논점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상향력 하향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약간만 이해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완성된 지문이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요 문구죠. 요 문구가 이제 정답 두 번이나 나왔었어요. 할인과 할증을 서로 맞바꿔 가지고 내는 거죠. 같은 거 또 내고 같은 거 또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택 시장은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에서 여가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럼 당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개념만 보시고 그 아까 제가 책에서 보지 마시라는 거 있어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 논리에 안 맞는 안 맞는 내용입니다. 특정 교수님 책에 나왔다가 이게 그분 책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23회 때. 그래서 그게 바로 복수 정답으로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리는 이제 안 맞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가현상에 대해서 우리 책에 적혀져 있는 교수님이 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학적인 입장에 설명한 여가현상 논리 이론도 있어요. 그거 위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지 마시라는 것은 안 보셔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주제 중에서 두 번째 논리고 세 번째가 아까 전 시간에 논했었던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같이 묶어서 나오는 효율적 시장 논리가 162페이지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세 번째 시장론의 주제예요. 어떤 것인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가현상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말씀드렸던 내용만 또 책에 있는 거 체크하셔서 정리하는 수준에서 멈춰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